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경기도민을 비롯해서 또 함께 하시는 우리 육아학교 빈시청 여러분 고마운 인사드리고요. 전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병천입니다. 오늘은 경기도청에서 이렇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가 아니고요. 이런 질문을 했어요. 초등학교 1학년이 학교에서 공부하고 오더니 엄마에게 엄마 우리는 저 조상이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야 당연히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과 이브의 후손들이지. 그분이 자손을 많이 낳아서 그분들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야. 아빠는 근데 우리가 저 원숭이에서 왔다 그러던데 그건 왜 그러냐면 엄마는 아담과 이브의 집안 사람이고 너희 아빠는 원숭이 집안 사람이라서 그래. 근데 있잖아요. 어떻게 됐든 간에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낳지 않으면 정말 모든 이 인류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 저출산의 심각성. 오늘 경기도가 이렇게 국가적인 문제에 발벗고 나서기 위해서 도민과 네티즌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토론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오늘 경기도가 주최하고 인구보건복지협회 경기지회가 주관을 하는데요. 야단 법석 토론회입니다. 원래 야단 법석하면 고승이 저 들판에다가 단을 쌓아놓고 설법하시는 걸 얘기합니다만은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요. 야단 맞고 도민에게 정말 정책을 제대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우리 지사님을 비롯한 경기 도민 모두의 그런 바람 또 도청 여러분들의 의지가 이렇게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도 함께 하시면서요. 이 의견을 좀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계속 실시간으로 소개를 하고 함께 또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어도 좀 부탁드리고요. 자, 패널 여러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 이 자리에 오늘 많은 준비를 하고 또 고민하고 나오신 남경필 경기도지사님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 여성 또 리더, 민경원 인구보건복지협회 경기지회 회장님 준비하냐고 수고 많으셨는데요. 어서 오십시오. 자, 그리고 아주 그 많은 좋은 선례를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오늘 주목이 되는데 김선교 양평 군수님 오늘 바쁜 와중에 이렇게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예, 오늘 좀 얘기 좀 많이 듣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가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로 활동하신 조소영 교수님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많은 그 또 경과를 가지고 오셨는데, 그리고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님 함께 자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분은 저 기자분이지만은 인기 칼럼 줌마 병법도 쓰고요. 또 TV조선 뉴스판 진행자로도 아주 잘 알려져 있는 우리 김윤덕 기자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항상 우리에게 유쾌함을 선사해주는 배우 김현숙 씨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리 저 김현숙 씨는 대한민국 인구 증가에 많이 기여할 제목입니다. 벌써 이제 작년에 하나를 시작해서 과연 어디까지 행보가 이어질지 잠시 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양한 의견을 내주시는 우리 객석의 도민 여러분들이 가장 또 중요하신 분들이죠. 모두에게 박수 서로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자, 그럼요. 우리 저출산 문제를 우리 도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먼저 잠시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실까요? 또 애기 아플 때 두고 출근해야 되는 게 제일 뭐 회사에서도 눈치 보이고 집에서도 약간 눈치 보이고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만큼 케어가 안 되니까
일해야 되는데 애들은 맡길 데가 없고 육아랑 일이랑 병행하는 게 사실 가장 어렵죠. 맞벌이 하는 게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아이를 위해서 모든 생활 패턴을 자기가 맞춰야 되니까 도태된다는 느낌도 받는 것 같고 제가 가진 전공이나 이런 거를 아이 키우면서 다 접어야 됐던 게 제일 마음이 좀 그렇고 나중에는 대한민국이 없어질 거예요. 애가 없어가지고 이제 없어질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자꾸 안 놓으면은 뭐 대한민국 없어지는 것밖에 더 있나 이게. 아이가 있어도 좀 마음 놓고 일할 수 있게 요즘에 직장 어린이집 같은 거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걸 좀 많이 활성화했으면 좋겠어요. 아이를 잘 케어가 될 수 있는 그런 안전한 곳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 젊은층 부부들의 그 주택 문제 해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육아 지원 수당 같은 거 이런 거 좀 많이 해주신다라면 아이들을 낳아서 키우는데 부담 없이 좀 지원을 좀 팍팍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더 나아지리라 좀 더 개선책이 좀 더 좋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지금 이제 시작합니다. 이렇게 현장에서 얘기를 들으니까 얘기가 다 나와요. 경제적인 얘기부터 시작해서 뭐 사회적인 뭐 탈가족화, 핵가족 얘기부터 시작해서 또 문화적인 얘기까지 다 함께 있는 게 저출산 문제인 것 같은데. 근데 지사님, 이런 방송이 좀 많이 있고요. 또 이렇게 우리가 경기도청까지 와서 이렇게 방송을 하면 이제 보시는 분들이 에이, 또 지사님 나오셔갖고 다 준비된 얘기하고 옆에 또 아나운서는 거들겠지. 패널 분들 그냥 자기 전문성인 얘기하고 끝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먼저 지사님 말씀을 좀 듣고 싶어요. 네. 정말 큰 문제잖아요. 그럼요. 해결은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 오랫동안 저출산 해결하려고 국가가 어마어마한 노력을 했는데 이게 변화가 없어요. 그렇죠. 예, 이게 지금까지 한 게 뭐 무의미하다는 건 아니지만 의미 있는 변화가 없거든요. 예. 그럼 그동안 우리가 했던 정책이 뭔가 잘못됐거나 부족한 거죠. 그래서 기존의 걸 좀 뛰어넘는 해법을 좀 오늘 실제로 효과 있는 것들을 찾아냈으면 좋겠고요. 예. 왜 경기도냐? 왜요? 경기도가 대한민국 인구의 4분의 1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경기도가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 안에서 의미 있는 출산율의 변화를 이뤄낼 수 있는 정책만 우리가 찾아내고 역량을 집중하면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가 풀리는 단초가 된다.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모인 거고요. 정말 한번 마음을 탁 털어놓고 한번 어떤 문제를 집중해서 해결해야 될지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예. 그래 정말 국가적인 아젠다에 경기도가 후행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적극적으로 경기도가 앞서서 이끌어 나아갈 수 있는, 개진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셨으니까 정말 여러분께서도 바짝 좀 들여다보시면서 의견 많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이게 어떻게 토론이 되는지 먼저 좀 저희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나은 리포터를 통해서 좀 들어보도록 하죠. 네, 안녕하세요. 저출산 위기 극복 야단법석 토론회 객석 리포터를 맡은 박나은입니다. 오늘의 토론회는 현장에 계신 패널분들과 그리고 객석 논객분들 그리고 지금 인터넷으로 시청하고 계시는 네티즌 여러분들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EBS 육아학교 핀과 경기 라이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실시간 채팅은 육아학교 핀 홈페이지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토론의 말미에는 좋은 의견과 함께 질문을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소정의 선물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예, 소정의 선물까지.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자녀는 우리 대한민국 100년 대계 그리고 천년의 가장 큰 선물이자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이제 많은 의견 기다리면서 오늘 함께하는 야단법석 토론회 주제를 이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여주십시오. 네, 국가적 위기 저출산 경기도는 해법이 있는가? 바로 이겁니다. 바로 먼저 지사님께 여쭤볼 수밖에 없죠. 우리 경기도는 정말 여러 정책을 이제 추진하고 나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느끼는 건 뭡니까? 우리가 한 50년 전쯤에 한 1년에 100만 명 아기들이 태어났죠. 예.
요즘 작년이 아마 몇 명 태어났습니까? 40만 명? 43만 명. 그러니까 절반 이하로 떨어졌어요. 이 상태로 가면 이제 앞으로 뭐 50년 후쯤이면 지금 인구의 지금 그 트렌드가 계속되면 한 절반보다 더 못한 인구가 남게 되죠. 뭐 이거는 이렇게 되면 아까 우리나라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라는 얘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 벌어질 일들이 사실 인구가 줄어들면서 어떤 경제 정책, 어떤 국가 정책을 내놔도 사실 작동이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생존의 문제로 보고 이제 우리가 역량을 모아야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난 5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이 몽땅 지혜를 짜내서 60조를 투여를 했어요. 우리 저출산 해결에. 근데 꿈쩍을 안 합니다. 그러면은 뭔가 우리가 이게 진단이 잘 돼야 처방이 잘 나오는데 이게 진단을 제대로 해야 환자를 고치는데 뭔가 진단이 잘못됐다는 거죠. 제가 지사를 하고 보니까 요거 하면 되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어요. 이렇게 그 현장에서 요거 쭉 이게 이제 저출산 문제가 하나로 풀리는 게 아니고 아주 입체적인 정책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뭔가 봤더니 안정적인 수입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돈 어느 정도 이제 안정적인 직장, 안정적인 수입이 이루어져야 아이를 낳을 생각을 하기 시작하고 두 번째는 내가 집을 앞으로 안정적인 가격에 안정적으로 오래 살 수 있다. 라고 두 가지가 돼야 아이를 낳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거든요. 뭐 이제 뭐 아까 이제 보육 뭐 이런 지원이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뭐 이런 확충이 있지만 그리고 이제 또 당연히 앞으로 연관돼 있는 게 사교육비. 이거 애 낳아서 어떻게 내가 아이를 우리 뭐 좋은 대학 보내고 뭐 이럴까? 좋은 대학 보내고 나면 또 얘네들은 어떻게 살까? 그거 안 되면 뭐 이런 걱정들이 있지만 이런 것들을 같이 풀어 나가야 되겠지만 가장 포커스를 맞춰야 될 거는 안정적인 일자리와 안정적인 주거. 이 두 가지를 기본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그 외에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러니까 지금과는 다른 뭔가의 정책이 필요하다. 그게 오늘의 문제 의식입니다. 출산을 좀 장려하기 위해서 해결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정책 집행자인 남경필 도지사 입장에서 많이 이제 고민한 것을 여러분께서 느끼셨을 텐데 한번 이 자리에 온 방청객 한번 봅시다. 과연 자녀를 정말 얼마나 두고 있는지 작년에 43만 정도라고 그러는데 이 자리에서 혹시 자녀 5분 이상 두신 분이 있으면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너무 과했나요? 4 이상도 없어요. 옛날에 우리 동네에서는 다 우리 어머니 세대는 10남매 12남매 3 이상 두신 분이 있으면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장하신 분들께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4분 정도 이렇군요. 정말 실감합니다. 아니 참 이게 보면 그럼요. 이게 조영태 교수님 우리가 아까 43만 제일 많았던 게 71년인가가 뭐 100만이 좀 넘었다라고 하는데 이 문제가 어떻게 쭉 이렇게 진행되어 왔습니까? 이게 출산율 이 출산율만 가지고 사실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우리나라 학교 출산율이 1.2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별로 그렇게 큰 의미가 우리 국민들한테는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43만 명이라는 것도 그냥 43만 명이 낳나 보다 이걸로 끝나거든요. 근데 실제로 지금 지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100만 명에서 43만 명으로 절반도 안 되게 줄었잖아요. 그러게요. 전 세계에 학교 출산율이 1.2였던 나라는 꽤 있습니다. 그런데 한 세대 만에 그러니까 제가 72년생인데 제가 105만 명이 태어났습니다. 그땐 정말 학교 교실이 바글바글했겠어요. 그랬죠. 근데 지금 딱 30년 지나서 저희 딸아이 제가 딸이 둘인데 저희 딸아이들 때서부터 50만 명 밑으로 떨어졌고 지금 43만 명이에요. 전 세계에 한 세대 만에 인구가 절반으로 출산하는 아이들의 숫자가 절반으로 준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과연 어떻게 바뀌어 나갈 것이냐를 우리가 자꾸 다른 나라에서 뭔가 좀 찾으려고 하잖아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예. 다른 나라가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네요, 정말요. 예. 예. 그래서 실제로 아까 뭐 교실을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저희 중학교 2학년인 저희 딸아이가 한 클래스에 몇 명 있냐면 19명이 있어요. 서울인데. 그리고 한 클래스가 숫자가 지금 6반밖에 없고. 예. 근데 그 학교가 30년 전에 제가 다녔을 때는 예. 그때는 20반이었고 한 클래스에 이제 그것도 뭐 오후반이 있고 오전반이 있었고요. 그렇죠. 한 예. 반에 뭐 80명. 그래 그 당시 그러니까 반장 되려면 40표 얻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아들은요 5표 얻으면 반장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자, 그게 그냥 그냥 그런가 보다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지금 초중학교, 중학교부터 시작을 했고 이게 좀 있으면은 대학으로 갑니다. 대학은 우리나라의 산업이에요. 특히 이 지금 우리 경기도에 있는 대학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대학들을 학생이 누가 갈 거냐? 만일 학생이 없으면 당연히 대학은 이제 판단을 해야 됩니다. 대학을 그만두든지 문을 닫든지 아니면 교직원의 숫자를 확 줄이든지 그러게요. 아니면은 교수 교직원들한테 이제부터는 월급을 반만 받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든지 그럼 우리 선택을 뭐를 할 거냐. 근데 그 대학의 교수가 되는 게 지금 대학의 교수님들은 은퇴하면 그만이지만 우리 자녀들이 거기 대학의 교수로 가야 돼요. 갈 교시 있느냐? 없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일이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공장들이 지금 굉장히 지금 그래도 우리가 제조업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가 그것도 이 경기도에는 제조업이 많지 않습니까? 예. 이 공장들이 계속 여기 우리나라에 남아 있을 거냐? 남아 있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당장 아주 좋은 예가요. 지금 삼성전자가 여기에 와 있잖아요. 우리 경기도에서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사실 삼성전자가 베트남에 그 조립 공장을 만들었는데 거기서 12만 명을 고용을 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요? 예. 네. 12만 명이 우리나라에서 고용이 됐어야 되는데 그걸로 갑니다. 이유는 우리나라에 다 이 노동자가 나이가 많아지기 시작을 하면서 더 이상 노동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은 나갑니다. 그게 나가고 나면은 젊은 사람은 더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현재 저출산 문제가 그 인구의 분포보다 아직까지는 임금이 싸서 뭐 이동하는 것도 뭐 그거는 현재 상황이고요. 기업은 상황이고. 현재만 보는 게 아니라 예. 미래를 보기 때문에 예. 삼성전자만 해도 네. 그럼 우리가 이만큼의 공장의 규모에서 이 물건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예. 이제 이 사람들이 은퇴하고 나면은 고려해서. 누가 예. 만들 거냐? 없어요, 우리나라에는. 그러니까 이제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예. 그렇게 되기 시작하면 이제는 뭐 더 이상 우리나라가 정말 예. 존재할 거냐? 정말 여러분께서 그 현실을 많이 절감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김현숙 씨가 이제 작년에 드디어 출산을 했어요. 이렇게 드디어, 꽝하는 네. 소리 함께 아주 네. 얘기가 꽝하고 태어났습니다. 예.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예. 네, 그랬습니다. 저도 작년에 이제 이 자리에 와 있을 자격이 일단 되고요. 예. 되게 됐어요. 예, 사실 한 살아났으니까. 10년 전에 제가 그 출산드라라는 캐릭터를 할 때는 자격이 없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을. 그때는 완전 미혼이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우리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았던 네, 것 같아요. 예. 저도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생각을 못했고 네. 그래서 자연분만 모유수유를 그렇게 외쳐댔는데 사실 그렇게 절감하지를 못했어요. 제가 아직 처녀였고 그래서 사실 그때는 미혼 때도 오히려 그런 뭐 행사를 많이 갔었어요. 출산 장려 운동이나 네. 모유수유 촉진 운동 뭐 이런데. 네. 근데 그때는 이제 아무래도 미혼이고 처녀다 보니까 네. 이렇게 와닿는 게 별로 없었어요. 네. 예, 그랬는데 맞죠. 처녀가 너무 출산 대책 얘기하면 좀 오해받을 예, 수 있죠. 저도 그래서 네. 그런 행사가 들어올 때마다 너무 의아하고 가서 딱히 공부해서 가야 되고 처녀가 막 자꾸 모유수유 촉진 운동 막 이런 거 그러니까 어디서 그냥 책에서나 보던 그런 거였는데 예. 굉장히 그땐 좀 당황스럽기도 했고 이렇게 절감을 못했죠. 근데 제가 이제 작년 1월에 예. 출산을 하고 나서 정말 이제 엄마가 돼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너무 와닿는 게 많아요. 네. 아까 도지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저는 오늘 강하게 진짜 여쭤볼 겁니다. 도대체 그 60조가 다 어디로 갔는가? 도지사님 답답합니다 진짜. 제가 도지사님에게 저 한 푼도 안 가져갔어요. 예, 그거는 아닌 건 알고 있고요. 제가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엄마가 되고 나서 너무 느끼는 게 일단 저출산이 문제다라고 하는데 막상 결론을 말씀드리면 정말 우리가 국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어떤 대책이 안 느껴집니다. 예. 집에 와닿는
그렇습니다. 정말 내 피부에 와닿는 느낌이 없어요. 그래서 돈은 제가 60조 정도를 지금 그렇습니다. 했다고 그러는데. 웬 말입니까? 뭐 계산도 안 됩니다. 60조라 그러면은 우리가 뭐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예산인데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출산에는 너무너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고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입체적으로도 많습니다. 그럼 뭐 사교육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미 너무 먼 얘기고요. 저는 직접적으로 느끼는 게 일단 영유아 보육 자체가 국공립 뭐 저출산 문제다라고 하면서 왜 아이 돌보미 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은 오히려 예산을 삭감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도 이제 조금 있으면은 몇 개월 후면은 저희 아이도 이제 그 어떤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를 보내야 하는데 도대체 국공립 그쪽이 아무래도 어떤 회비나 이런 부분에서 좀 싸기 때문에 그쪽을 알아보려고 해도 벌써 대기인 수만 해도 제가 있다 보니까 뭐 한 몇백 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참고로 저 경기 도민입니다. 일산 거주하고 있고요. 그래 도민이 작년에 한 명 늘었잖아요. 우리 경기 그렇습니다. 도민이. 앞으로도 몇 명이 더 늘지 몰라요. 늘 거라면서요. 하시는 거에 따라서. 근데 제가 보면은 지금만 해도 지금 신청해도 뭐 한 몇 년이 걸릴지 모른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자 여기서 저나 제 남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실질적으로 약간 프리랜서고 좀 직업이 또 프리하다 보니까 시간적 면이나 어떤 자금적으로도 조금 그래도 일반 평균보다는 조금 여유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있는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담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그 사립 소위 얘기하는 그 사립 국공립 외에 그쪽으로 아이들을 보내려고 하면은 요즘 아십니까? 기본이 100만 원입니다. 그 소위 놀이학교라고 하는 게 어느 누가 그걸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희 같은 경우도 약간 평균 이상의 수입을 가지고 있는 내지는 또 어떤 시간적 여유가 있는 우리조차도 너무너무 부담스러운데 사실 일반적으로 직장을 다니신 특히 맞벌이 부부들은 그렇다고 뭐 안 보낼 수도 있고 없고 우리 아이를 생각하면 누가 이렇게 덜 해주고 싶겠어요. 그래서 그런 고민이 그런 부분들이 영유아 대책부터 시작해서 아주 기본적인 거. 그래서 저는 정말 강력하게 여쭤보고 싶은 게 그 60조가 다 어디로 쓰여졌냐 이거죠. 그것이 과연 효과적으로 너무 분산돼서 쓰여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얘기를 좀 다른 패널 되게 개진할 생각이었는데 잠시 시사님께 좀 마이크를 좀 청해야 되겠어요. 지금 영유아 얘기 나왔잖아요. 작년에 이걸로 이제 큰 사회적인 그 갈등이랄까요 문제가 되었을 때 경기도는 그래도 적어도 적극적으로 해법을 찾기 위해서 가장 고민했던 그런 지자체였었는데 이게 지금 그때 뭐 줌에서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조금 우리가 좀 좁혀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여긴 지금 다 결혼하신 분들이시잖아요. 결혼 안 하신 분 계세요? 한번 손 들어보시죠. 결혼 안 하신 분 2분 정도, 3분 정도 계신데. 저쪽 2분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남자분 손 들어보세요. 저분입니다. 2분 여성분이 같이. 성별이 딱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보육의 문제 분명히 있습니다. 이건 해결해야 돼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이 보육의 문제를 느끼시는 분들은 결혼하신 분이고 아기를 낳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뭐 조금 더 낳는데 불편한 거죠. 근데 더 좋은 문제는 뭐냐면요. 사람들이 결혼을 하겠다는 상상과 의지를 안 가든 층이 더 문제입니다. 거긴 0입니다. 이제 이거를 저는 근본적인 문제의 해법이라고 지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결혼을 이미 하시고 아기를 낳으신 분들은 굉장히 훌륭한 분들입니다.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근데 정말 문제가 되는 거는 아예 결혼도 안 하고 아기를 안 낳겠다고 돼 있는 그런 분들. 그분들의 문제를 직접 실제로 해결해 줘야 이게 출산율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뭐 인공지능이 아니더라도 우리 인간들은 다 먼저 상상을 하고 내가 결혼을 해야겠다라는 꿈을 꾸고 그러면서 의지를 가져야 결혼을 한 다음에 아기를 낳는데 지금은 상당수의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여성들이 아예 결혼 또는 아이를 안 낳고 있는 게 저는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과연 그러면 그 여성들로 하여금 또 남성들로 하여금 결혼과 출산을 아예 생각을 안 하게 만드는 이유가 뭔지 이 근본을 해결을 해야 문제가 풀려나가기 시작하고 그 이후에 저는 보육 문제도 조금 추가를 하고 해야 된다는 하나 생각이에요.
하나만 더 말씀드려도 됩니까? 그렇다면 정부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하기 위해서 임대주택이니 뭐니 이런 그 정책을 내놨단 말입니다. 근데 또 시큰둥하단 말이에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게 이제 예. 부족하거나 네. 제가 볼 땐 굉장히 부족하고요. 네. 그다음에 그 정책이 실제로 결혼을 하는 결혼과 출산을 해야 되는 수요자들의 니즈에 맞지 않는, 요구에 맞지 않는 그런 정책일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왜 결혼을 안 하고 그분들이 요구하는 이 주거 정책이라는 게 어떻게 가야 되고 우리 국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있는 정도의 임대주택을 짓고 또 지금 수준의 임대주택을 짓는 게 과연 그분들로 하여금 결혼할 만큼의 동기부여를 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다면 이유가 뭔지를 찾아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정말 해보니까요, 일자리 하고요, 주거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해결이 돼야 사람들이 결혼과 출산에 대한 상상을 이제 의지를 갖게 되는 근본이 거기서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이 문제 해결이 저는 우리 국가가 이제는 우리 저출산 문제가 정말 큰 문제다. 60조 원을 토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럼 앞으로 60조 원을 5년간에 더 쓸 거면 어디다 쓸 거냐? 상당 부분은 우리가 모든 역량을 다 모아서 안정적인 일자리와 안정적인 주거, 이걸 어떻게 만드느냐에 집중하는 데 달려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러니까 무조건 아기를 낳으세요. 그러면 우리 지자체나 정부가 하여튼 잘 학비도 대주고 유치원도 보내주고 잘 길러줄게요. 라기보다는 먼저 낳을 수밖에 없는 정말 판을 만들어 주자는 거지. 야, 이 정도 행복한데 집도 이렇게 넉넉한데 우리 애 있으면 더 좋겠다. 이렇게 판을 만들어서 전환을 패러다임을 좀 바꿔오자는 얘기인데 계속해서 좀 다른 분들 얘기 좀 들어보면서 얘기도 초점을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선기 양평 군수님 나오셨는데 전국에 31개 우리 시군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양평군이 저출산 관한 문제를 가장 정책적으로 개발하고 또 이 실현을 하고 있는 곳 중 하나라고 하는데 참 좋은 뉴스입니다. 아니 어떻게 양평군이 이렇게 또 먼저 앞서가게 됐어요? 31개 시군이 있는데 왜 저를 불렀나 저는 여기 와서 알았어요. 우리가 그 고령 인구가 한 21% 됩니다. 양평에 어른들 그리고 많이 사시는군요. 대한민국에서 규제라는 규제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양평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산업단지 하나 없고요. 거기 뭐 이제 상수원 강이 있어서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식수원 공급지니까 2,500만. 그렇다 보니까 이 저출산 정책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2040년도 되면은 일본 같은 데는 지금 고령화가 더 빨리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일본이 지자체를 통합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지금 한 1,780개 정도 지자체가 있는데요. 2040년대 되면은 반으로 준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멀지 않았어요. 그런 일이. 그래서 제가 한 5년 전서부터 이 저출산에 대한 정책을 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가 한 1.24 정도 되고요. 그리고 또 전국 평균이 1.20, 그리고 우리 양평이 1.294.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농촌 지역인데도 그래서 제가 이 여러 가지로 제일 중요한 것이 지원책을 좀 마련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 하지 않는 출산 장려금을 둘째 아이 300, 셋째 아이 500, 넷째 아이 700, 다섯째 아이 1,000, 여섯째 아이 2,000 해서 했는데 여섯째 아이 낳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 돈이 마련이 돼요? 아니면 그냥 못 날 거라고 생각하고 아니요. 그렇게 많이? 그래서 근데 우리가 양평이 인구가 매년 그 증가율이요. 전국에서 군 단위 중에 1위입니다. 증가수로도. 애 낳으러 일부러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런 학교가 좋아야 돼요, 우선. 그러다 보니까 한 4,000명 정도 매년 늘거든요. 그러다 보는데 이 여섯째 아이를 가졌는데 조례로 이제 여섯째 아이 2,000을 드리기로 했는데 쌍둥이가 있었어요. 쌍둥이. 그래서 일곱째 아이인데 그래서 제가 우리 군의 의원님들을 이렇게 모셔놓고
야, 이 조례 좀 소급해서 개정을 하자 그랬더니 그냥 그대로 있는 대로 4천을 주자. 2천.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 사례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족의 날을 운영을 해봤어요. 예. 우리 공직자서부터 이 기관서부터 매주 수요일 날은 집에 좀 일찍 들어가라. 야근도 하지 말고 뭐 등등 해가지고 했더니 생산성 없는 사람들이 먼저 가더라고요. 예.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계속 야근을 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간부에도 없애고 뭐 등등 좀 이 주무관들에게 편의를 좀 제공해야 되겠다. 쓸데없는 일 하지 말자. 예, 선택과 집중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정책을 쭉 펴오다 보니까 한 3년 전인가요? 예,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인구의 날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양평이요. 뭐 그래서 프레젠테이션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했는데요. 그래서 어떻든 이런 것이 우리 남경필 도지사님 말씀하신 대로 임대주택도 임대주택이지만은 정말 주택도 좀 이 서비스가 들어간 주택, 그 서민층이 살지 않는 그런 좀 업그레이드된 주택,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저는 이제 우리 교육발전기금을 한 250억 정도 준비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저는 명예이사장이기 때문에 좀 이사에 이렇게 이사장하고 중심으로 해서 좀 셋째 아이 이상 정도는 대학도 좀 거저 보낼 수 있도록 좀 그런 정책을 과감히 펼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고요. 이게 제일 가정에 대해서 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진행시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 분명히 그러니까 지자체 박수 한번 해주세요. 예. 그러니까 지자체 차원에서 뭔가 구체적으로 노력을 하면 성과가 있다는 거가 지금 증명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 양평이 그렇습니다. 예. 양평이 이제 양팽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양적으로도 팽창해 나가는 아주 뭐 살기 참 좋은 곳인데 우리 저 외국의 사례를 그러니까 좀 듣고 싶네. 김윤덕 우리 처장님은 해외에도 많이 계셔서 지금 이와 말씀하신 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례도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으신데. 예. 여러 가지는 아니고요. 저희가 예. 보통 그 이런 저출산이나 보육 교육 정책할 때 네. 많이 롤모델로 삼는 스웨덴에 있었습니다. 스웨덴요. 네. 예. 일단 제 얘기를 먼저 드리자면 저는 그 고등학교 1학년 아들과 늦둥이 초등학교 2학년 딸을 둔 엄마인데요. 늦둥이 가졌다는 걸 확인한 그날 거의 기절할 뻔했습니다. 예. 이제 겨우 하나 초등학교 입학시켜서 좀 다 키웠다 싶었는데 늦둥이가 생긴 게 다시 처음부터 시작이잖아요. 뭐 어르신들은 요즘 여성들이 모성이 너무 약해서 이기적이어서 아기를 안 낳는다 이러지만 사실 제 생각은 모성이 너무 강해서 안 낳는 겁니다. 그러니까 늦둥이로 태어날 내 아이가 이 큰 아이처럼 엄마도 힘들고 저도 힘들고 하는 그런 게 이제 뭐 아이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정말 눈앞이 캄캄한데 남편이랑 대판 싸우고 이제 아이를 또 이제 제가 직장 가 있는 동안 키워주신 시어머님 표정도 어두우시고 그래서 참 왜 이렇게 불행함을 느끼면서 아기를 낳아야 할까. 그러나 이제 키워야 되죠.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스웨덴이라는 나라에 가서 1년 살면서 두 아이를 데리고 남편 없이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사람들이 아이 키우고 또 학교에서 교육하고 그 사회가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이런 나라라면 셋은 낳아서 키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스웨덴 그 뭐 젊은이들도 늦게 결혼합니다. 저희가 뭐 최근에 초혼이 30을 넘었다 이렇게 해서 화제가 됐었지만 거기는 이미 뭐 여자는 32, 33, 남자는 35에 결혼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동거라는 특성도 있지만 동거를 많이 하긴 하지만 늦게 결혼하지만 2.0이 넘죠. 출산율이 많이 낮습니다. 그 이유가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그들 삶을 들여다 보니 그러니까 아기를 낳으면 16개월 동안 그러니까 배우자 한쪽이 12개월을 하고요. 나머지 한쪽이 4개월을 합니다. 4개월을 안 하게 되면 없어지는 거니까 다 합니다. 그 16개월을 다 하면서 일단 갓난아기는 집에서 키우는 게 부모님이 키우는 게 제일 좋다. 16개월을 적극 장려합니다. 그럼 대부분 16개월을 키우고요. 17개월부터 집에서 가장 가까운 국공립 어린이집에 들어갑니다. 아시죠? 우리 비율과 반대인 거 8대 2입니다. 거기는 8이 국공립입니다. 그 국공립들이
집에서 다 가장 이제 가까운 곳에 엄마들이 가서 보고 이제 좋은 곳을 한 곳 선택하는데 퀄리티가 다 평균 이상입니다. 다 비슷한. 예, 비슷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처럼 뭐 유명하다는 네. 어린이집에 줄 서야 되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서 이제 6년 동안 자라고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초등학교부터 시작되는 무상교육이 대학까지 이어집니다. 예, 그런데 다 대학 가는 게 아닙니다. 다 대학 가지 않고요. 이제 그 중학교 졸업하면 직업학교로 참 많이 갑니다. 우리나라처럼 대학 한 길로 가는 나라가 없잖아요. 굉장히 여러 가지 가치관이 있는 거죠. 인생에 대한. 나는 공부 별로 재미없어. 그래서 기업과 연계된 직업학교. 저는 정말 마이스터 그 학교에 우리 이제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많이 만들어 놓은 그 학교에 희망을 갖고 있었는데요. 거기도 1, 2등급이어야 가더라고요. 그게 참 했는데. 예. 그래서 직업전문학교로 가서 이 기술을 배우고 돈 벌다가 뒤늦게 나도 공부라는 것 좀 해봐야 되겠다. 인문학에 관심 갖자. 그때 다시 대학 갈 수 있습니다. 이런 그 이제 국가가 시스템을 기업과 협조해서 만들어 놓고 있으니 참 이런 나라에서는 당장 뭐 잘릴 걱정, 뭐 물론 그 뭐 실직을 하더라도 내 아이가 당장 어떻게 될까봐 걱정 안 해도 되고요. 예. 아까 주거 말씀하셨지만 그 나라는 싱글맘이 가장 큰 집에 산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그 저소득층들에 대한 그 복지가 아주 잘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물론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스웨덴처럼 가려면 참 증세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뭐 복잡한 문제들이 많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그 나라는 아이 하나를 그러니까 아이에 대한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저희는 사실은 아직도 저출산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 많은 것 같습니다. 주위에 보면 일단 인구가 너무 많으니까 지하철 너무 많고 사람들 뭐 치이는 게 사람이고 이러니까. 근데 스웨덴이라는 나라는 일단 인구가 적고 우리가 한 아이라도 정말 잘 키워서 우리나라의 인재로 키워야 이 강소국인 스웨덴이 잘 클 수 있다. 계속 생존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온 국민이 그리고 정치인들이 굉장히 강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출산 또 특히 또 양성평등이 어느 나라보다 잘 돼 있는데 이게 함께 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예, 한 스웨덴의 얘기를 주셨습니다만은 단순한 충성심이나 어떤 가족의 차원에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또 한번 실감을 하셨을 겁니다. 지금 댓글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도지사님 보셔야 하지 않나요? 뭐 대한민국의 뭐 의식이 바뀔 때까지 오래 걸려도 쭉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또 아까 양평 얘기도 많이 나오더군요. 양평 뭐 좋은 곳입니다 등등. 하여튼 말씀 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왜 조소영 교수님께 좀 마이크를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소영 교수님은 뭐 이거에 대해서 연구를 오랫동안 해 오신 분이니까 예. 네, 많은 분들께서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일단 경기도민의 입장으로서 경기도에서 저출산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나 하고 조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경기도의 가장 큰 특성은 인구가 계속 유입해 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그 늘어나는 이유 중에 그 연령층을 보면 20, 30대의 연령층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출생 수가 전국의 4분의 1이 사실은 경기도에서 그래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출산율이 높은 편입니다. 예. 그리고 수도권의 약 2분의 1이 지금 경기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많은 유입인구, 젊은 유입인구가 들어와서 경기도에서 계속 있어 줄 것인가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경기도를 젊은 경기도로 만들 수 있는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우선은 경기도는 대학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공부하러 오든 일하러 오든 경기도의 이 많은 젊은이들이 조금 더 경기도에서 생활하고 머무를 수 있는 점에 초점을 맞춘다면 경기도에서 가정을 이루고 경기도에서 애를 낳고 예. 경기도에서 정착을 한다면 그것이 바로 경기도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그 경기도에서 가정을 이루고 아기를 낳으려면 지금 젊은이들은 결혼을 중시 여기지 않습니다. 예. 그런 경향으로 가죠. 네. 예. 그러니까 중시 여기지 않는 이유는
물론 경쟁이 심한 사회에서 자기 발전을 또 생각해야 되는 점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조사한 거에 의하면 만날 기회가 없다. 만날 기회가 없다. 네.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를 또 젊은이들도 짚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를 키우기 힘들다는 말을 굉장히 지금 많이들 하고 계시고 여지껏 저출산 정책이 그렇게 지원이 됐는데요. 아까 잠깐 모두에 나왔었지만 우리가 왜 이 산하 정책을 제한 정책을 쓰기 시작하는 점으로 돌이켜 돌아가서 생각을 한다면 사실은 아기에 대한 개념이 달라진 겁니다. 예. 멜더스 잉그론부터 시작을 해갖고 예. 아기가 먹어치우는 사람으로 생각이 바뀐 거죠. 음식을 식량을 먹어치우는 가족 하나 있으면 또 힘이었었는데 이제 그렇죠. 네, 개념이. 그렇습니다. 그 이전에는 멜더스가 주장하기 이전에는 아이는 생산자였어요. 예. 그러니까 농경 사회에서 하나의 노동력을 갖춘 생산자였기 때문에 이게 자산의 개념이었고 아기는 너무나 소중한 예. 그런 개념이어서 다산을 권장했던 문화였는데 인식 전환이 된다는 것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특히 경기도는 지사님께서 굉장히 강력한 의지를 갖고 계셔서 좀 더 성공적으로 잘 될 것 같은데 저희도 그 산하 제한 정책을 할 때 경제기획원에서 추측을 이뤄가지고 굉장히 포괄적인 정책을 사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 교육과 인식 전환과 또 예. 일자리를 찾으면서 가정을 꾸리고 여기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예. 종합적으로 어우러진다면 예. 인구 유입 현상과 더불어 정착까지 그렇게 할 수 그래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많은 이제 연구를 해오셨습니다만 하여튼 오늘은 구체적으로 우선 순위를 정한다라고 할까요? 그럴 정도까지도 절박하게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가를 도출하자는 거죠. 네. 자, 이제 민경원 인구보건 우리 오늘 같이 주최하는데 보건복지협회 경기주행장까지 가는데 마이크가 가는데 10달 걸린 것 같아요. 네. 네, 한참 기다렸습니다. 한참 기다리셨죠. 네. 예. 어때 지금 말씀 쭉 들으면서 이제 아무래도 이것도 주무하는 또 곳이고 예,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레를 많이 보고 계실 텐데. 네, 앞서서 우리 여러 패널 분들이 참 많은 그 저출산의 문제를 지적을 해주셨는데, 예. 저도 참 저출산 참 어렵습니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만 예. 3세가 되면 예. 부모의 은혜를 모두 갚는다라는 속담이 3세가 되면요. 네. 아니 어떻게 3세가요? 여러분들 이제 처음에 아이를 예. 낳는 그 출산의 고통을 느끼신 우리 어머님들께서는 두 번 다시 아이를 낳지 않는다라고들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3세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재롱을 부립니까? 예. 그러다 아이 재롱을 보다 보면은 그 출산의 고통도 어느새 금방 잊어버리고 2년 지나면 까먹습니다. 그래서 저도 둘째를 낳았는데 그렇도록 우리 어린 아이 키우면서 그 재롱 보면서 출산의 고통도 있고 또 키울 생각 그 어려움도 다 있는다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렇게 어린아이의 출생의 문제가 저출산의 해결의 방법인 거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 아는 사실이죠. 이 키워드가 출생에 있는데 이 출생의 열쇠는 우리가 다 갖고 있지만 이거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는 다들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 주변에서 여러분들 이제 성장한 자녀들을 만나서 얘기를 듣거나 주변에 또 우리 청년들 또 우리 다 결혼 정년기에 다다른 아가씨들을 보면 만나서 들어보면 결혼하기 싫다. 연애하는 것조차도 엄두가 안 난다라고들 얘기들 하죠. 저도 이제 그 결혼에 임박한 두 딸 아이를 두고 있는데 저희 딸 아이들조차도 연애할 엄두가 안 나고 결혼하고 싶지 않다는 말을 가끔 합니다. 왜냐? 졸업하고서도 취업의 문제가 있고요. 네. 또 결혼하고서도 아이 키우는 문제. 경력 단절도 있죠. 그렇습니다. 또 본인 노화된다고 또 몸 뭐 생각하죠. 저도 경력 단절 여성의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네. 저희 아이들이 결혼을 해서 네. 또 아이를 낳는 과정까지 정말 직장을 이어갈 수 있을까? 또 아이를 어디다 맡겨야 되나? 네. 또 아이를 키우는데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까? 또 이 아이가 커서는 과연 또 취업을
좋은 직장을 원하는 직장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다 우리 주변에서 우리 가정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를 키우고 졸업해서 취업까지 이런 악순환이 계속 우리 자녀들한테까지 이어지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조차도 연애하고 결혼하는 것을 꺼려 한다는 것이죠.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정말 연애하고 싶다, 결혼하고 싶다, 또 아이를 낳아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다라는 이런 인식을 갖게끔 해주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옛날 우리 전통적인 가정이나 이웃은 이런 사회였죠. 우리 대가족 사회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정말 그 부모님들이 아이를 낳으면 키워주고 안아주고 예. 업고 이웃에 놀러 가기도 했습니다. 뭐 낳으면 동네가 같이 키우는 거예요. 같이 예, 키웠죠. 또, 예. 그래서 엄마들이 잠깐 어디를 본인이 하고 싶은 거나 볼일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가족이나 이웃이나 한 가족이었죠. 그런데 예. 지금은 어떻습니까? 핵가족이어서 아이 하나 낳고 또 이웃하고 전부 아파트 문화였기 때문에 우리 집 문을 딱 걸어 잠그면은 소통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 아이를 어디다 맡겨야 될지 정말 난감해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젊은 엄마들이 다 그런 고민을 안고 계시죠. 여기 계신 젊은 엄마들 다 그러시죠? 네,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렇듯이 우리 가정에서부터 소통을 하고 또 인식을 전환을 해서 우리 아이들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으로 바꿔줘야 된다. 예.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고 이제 고민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같이 공동체 생활을 다시 이루어야 된다. 또 이웃 간의 소통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 문 먼저 열고 또 우리가 이웃들과 소통을 해서 네. 옛날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웃 할머니 할아버지가 우리 자녀들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됐고 이웃 아줌마 아저씨들이 우리 아이들의 선생님이 됐고 이웃집 오빠 언니들이 내 언니 오빠가 돼서 다 같이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아이들은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다들 외로워하고 있고 고민을 어디다가 털어놓지 못하는 그런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문을 못 여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하고 친구가 없어 걱정이 아니고요. 네. 잘못된 아이랑 놀다가 우리 애 어떻게 될까 봐 이런 그렇죠. 식으로 생각하니까 예, 오히려 예. 아이를 폐쇄시키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예전에 안 다시 그랬다면. 이런 예. 그 우리 집 내 집 문, 우리 예. 집 문 먼저 열고 이웃과 소통하고 예. 지역 문을 사회에 열어놓습니까? 예. 이제 저희 집 문 먼저 열어야 예. 되겠죠. 알겠습니다. 네. 예. 이게 마음을 열자는 거죠. 그렇죠. 문턱을 닫고. 정말 예전엔 그랬어요. 가족이 이제 돼서 대가족이니까 아버지가 오셔야 저녁 식사를 먹는 거예요. 네. 상 차려놓고도 못 먹죠. 아버지랑 아침도 같이 시작하면. 근데 저녁을 먹고 싶은데 배는 고파 죽겠는데 아버지가 안 들어오시면 저는 아버지 찾으러 가는 거예요. 동네에서 빨리 모시고 와야 돼. 그래야 저녁을 먹을 수 있었으니까. 네, 그래서 옛날에 그 전통 문화, 전통 생활의 장점을 우리가 다시 되살려서 예. 우리 이웃들과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고 소통을 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맘 놓고 맡기고 또 예. 어려운 거 소통을 하고 또 예. 이 가족들 간의 핵가족으로 인해서 문제 해결 능력이 없는 거를 예. 이웃 어르신들께 같이 의논을 하면서 문제 예. 해결을 해 나간다면 이런 저출산의 문제 또 아이를 키우는 어려운 문제도 조금씩 좀 극복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민경원 우리 경기장님께서 이제 우리 공동체 문제를 주셨는데,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좀 자유 토론이랄까요? 허심탄회하게 좀 진행을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사님, 문제는 알아요. 이제 이게 오랫동안은 이거에 천착하셔서 고민하셨을 테니까 일자리와 그 다음에 주거의 문제, 이거가 되려면은 특히 주거 문제 같은 경우는 예산도 많이 있어야 되고 또 이 형평도 맞아야 되는데요. 과연 이게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 저출산 문제 같은 정말 뭐 다면적인 모든 국가적인 문제가 다 결합돼야 해결되는 건데 복잡하게 하면 또 해법이 안 찾아지고요. 심플하게 얘기를 하자면 결혼을 그러니까 이미 나신 분들이 또 낳도록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하나 있을 거고요. 그렇고요. 또 하나는 아예 상상으로 생각으로 의지로 결혼도 출산도 안 하겠다는 사람들에게 그 의지와 인식을 갖도록 해드리는 정책이 필요할 겁니다. 그렇게 보면 저는 조금 역할을 분담했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이게 특히
아까 우리 군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 난 사람들이 또 나면 인센티브를 주고 또 좀 더 키울 수 있는 좋은 여건을 만들어놓은 보육 환경 만들고 이런 것들은 조금 어떻게 보면 난 사람들이 더 낳도록 하는 세심한 정책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지방자치단체가 좀 전담을 하도록 하고, 근데 문제는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어떤 경우에는 뭐 셋째 넷째를 낳는 건 이제 다른 문제지만 이게 지자체 간에 이 경쟁을 하게 되면요, 국가적으로 보면 딴 데서 날 사람이 와서 여기 나는 거지 대한민국의 전체가 늘어나는 건 또 아니에요. 그러면 예. 대한민국 전체를 늘어나게 하는 큰 이 것들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자리 문제, 주거 문제, 이런 것들은 큰, 아예 결혼을 안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결혼할 수 있는 의지와 상상을 갖도록 해주는 정책은 국가 단위에서 정말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하는, 이렇게 좀 역할 분담을 해야 되겠고요. 예를 들면 경기도는 이런 겁니다. 지금 어디다 포커스를 맞추냐면 특히 중소기업이 거의 기업의 9988이라고 하잖아요. 99%가 중소기업이고요. 기업의 88%의 지금 이 일자리가 거기서 나와요. 중소기업이. 88%. 근데 이 88%의 일자리가 지금 상당수가 아이들을 낳아서 키울 만큼의 안정적인 수입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중소기업은 점점 그러다 보니까 좋은 사람이 안 오고, 또 그러다 보면 경쟁력이 떨어지고 중소기업은 점점 문을 닫게 되고, 이게 악순환이 되면서 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이 경제적인 기반을 제공하는 수입을 중소기업 상당수가 제공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 가보면 일자리가 비어 있어요. 실제로 일자리가 남아돕니다. 그래서 경기도는 앞으로 뭘 하려고 하냐면 실제 많은 일자리를 담당하고 있고, 또 이분들이 아이를 앞으로 많이 낳아야, 결혼도 하고 아기를 낳아야 되는 상상과 의지를 가져야 될 이분들에게 안정적인 수입이 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뭘까? 그건 중소기업을 강화시켜 주는 겁니다.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주는 방법, 그리고 중소기업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수입을 올려드리는 방법,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라고 정책이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아파트입니다. 이제 주거를 짓는데 이제 저희가 경기도가 이 따복 하우스란 이름으로 이제 경기도형 임대주택을 짓는데요. 이건 쉽게 이겁니다. 싸야 되고요. 그리고 애 키우기 좋은 환경이어야 되고, 세 번째는 이게 안정적이어야 됩니다. 오랫동안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 정책을 믹스를 해서 저희는 적극적으로 한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따복하우스라는 저희가 경기도형 아파트의 경우에는 뭐 출산율이 2.5가 나왔다, 이런 실질적인 구체적인 사례가 나오면 그러면 이제 국가 전체가 그런 방향으로 가자. 공동체 같은 문제도 지금 사실은 저희가 이 따복 공동체 운동을 하는데, 그게 시작이 바로 수원에는 어느 아파트입니다. 거기 가니까 공동육아 공동보육을 시켜요. 아파트인데. 그러니까 막 셋, 넷 맞는 집안들이 많이 생긴 걸 보면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노력들을 국가 단위, 광역정부 단위, 지자체 단위, 그리고 마을 단위로 분명한 약간의 차이점들과 역점 사업을 조금 달리해서 각자의 역할들을 좀 포커스를 맞춰서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시간이 좀 오래 걸리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뭐 교육 환경도 만들어 줘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다 보면요. 예를 들면 이제 이거는 뭐 한 30년, 50년 이렇게 이제 추진해야 되는 정책이고요. 이게 반등이 뭐 갑자기 되진 않겠지만,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이제 지금 분양하고 있는 화성의 어느 아파트가 있어요. 동탄에. 거기는 저희하고 이제 따복 공동체하고 같이 이제 들어가는데요. 아예 아파트를, 민간 아파트입니다. 이거 뉴스테이로 들어가는 아파트인데, 아예 거기 어린이집이 아예 아파트 안에 들어가요. 국공립 어린이집이 들어가든지 아니면 경기도형 어린이집을 넣기로 했고요. 거기 아이러브맘 카페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각 동마다 공동체 공간들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누가 들어가냐면 활동가들이 이 따복 공동체의 활동가들이 들어가서 그 안에서 공동 육아, 공동 보육을 그리고 공동 교육까지 시킵니다. 그걸 할 수 있는 공간을 아예 마련을 하고요. 경기도는 뭘 지원해 주냐면 그게 다른 데보다 공유 면적이 엄청 늘어납니다. 그러면은 그 공유 면적에 한해서만큼은 민간 아파트 사업자들이 손해를 보는 거거든요. 그럼 그만큼은 용적률을 높여주는 이런 방식으로 민간과 이건 화성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아이러브 맘카페 같은 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국가 정책입니다. 뉴스테이가. 그러니까 국가와 광역과 지자체와 이 각 지역의 이 활동가들이 하나로 뭉쳐서 유기적인 이러한 역할을 할 때 저는 효과가 일어나요. 거기는 제가 볼 때는 제가 그런 목표를 여기는 출산율 3.0으로 해라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 이제 사례들이 자꾸만 늘어나고 이게 모두가 힘을 합하는 유기적인 대안 이런 것들이 저는 이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김윤덕 차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조용태 우리 교수님도 마찬가지인데 선진화가 되면은 오히려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생활을 가져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일자리가 늘고 또 주거 공간도 좋아지고 복지가 좋아진다. 그게 반드시 출산으로 또 연결될 수 있는 고리가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물론이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선진국을 미국도 선진국이라고 하고 스웨덴이나 이쪽 유럽의 프랑스 이런 데 선진국이라고 하는데 미국은 제가 볼 때 그런 복지나 그 교육 보육에 있어서는 유럽, 북유럽 이런 데보다 훨씬 떨어집니다. 그게 양성평등이 그쪽보다 그 양성평등 지수가 낮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미국도 참 그런 교육 문제와 이런 이 출산 문제 때문에 고민이 많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이제 워킹맘으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 일 너무 좋아합니다. 너무 재밌고 좋은데 늘 하루에도 지금 이제 47세인데 우리 나이로 지금도 중간관리자 이상으로 올라왔는데도 늘 하루에도 12번 사표 쓸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애가 고1을 올라갔잖아요. 그러면은 오히려 이제는 아이 혼자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입시제도가 학종 시대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학생부 종합 전형 시대가 되면서 엄마들의 손길이 더 많이 갑니다. 더 많이 가야 되고 애의 그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수시가 확대되니까 그거를 어떻게든 붙여보려면 진로 특강 같은데 수없이 따라다녀야 되는데 직장맘들은 거기 다닐 시간 없지요. 제가 스웨덴에 살 때 참 감동받았던 게 하나가 엄마 숙제가 없었다는 거였어요. 학교에서 모든 게 다 끝나요. 아이들은 집으로 돌아오면 숙제 이런 거 없고 뛰어놉니다. 그런 거. 그리고 기업 문화도 참 부러웠는데 우리 아까 조 교수님랑도 말씀 나눴지만 그러니까 그들이 스웨덴 뭐 직장인들이 뭐 그냥 정말 천국처럼 뭐 느긋하게 일하고 뭐 월급 받고 이러는 거 아닙니다. 7시 해 뜨기 전에 7시, 8시에 다 출근해서요. 점심 샌드위치 먹으면서 그 자리에서 일합니다. 왜? 빨리 퇴근하려고. 그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3시, 5시 전에 그러니까 3시 이후에는 회의가 없어요. 공식 회의가. 그러니까 5시 이전에는 모든 일을 마치고 돌아가서 집에서 부부가 함께 이제 아이 키우는 그걸 이제 가사 분담하면서 하는 그런 걸 기업이 만들어주고 도와주고 그런 거죠. 그래서 가정의 그냥 요인만으로 그거 될 수는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저희가 이제 느끼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제가 왜 이 말씀 드렸냐면요.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자리와 그다음에 주거, 즉 복지가 잘 되면 인구가 과연 늘까? 이 기존에 자녀를 둔 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요즘 아이들이 좀 이기적이고 자기 시간들 많이 갖기 위해서 자기도 여가 시간도 갖기 위해서 덜 낳는 거 아니야? 그게 선진국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는데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직접 제가 좀 들어보기 위함입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선례를 가지고 이해하고 계신 분이 있으면 조영태 교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게 선진국이 되면 인구가 줄다, 덜 난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출산율을 가지고 전 세계를 좀 보면요. 잘 사는 나라는 무조건 출산율이 낮다는 거는 없습니다. 또 못 사는 나라라고 무조건 출산율이 높다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국가가 가지고 있는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이 출산에 결정되는 요인들이 달라지는데요. 지금 방금 김 기자님께서 이 스웨덴의 말씀을 해주셨지만 스웨덴은
선진국이잖아요. 복지 네. 선진국이고. 근데 복지가 별로 좋지 않고 뭐 지금 뭐 개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베트남의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지금 베트남이 아이를 둘씩을 낳아주는 거를 뭐 이제 거기는 또 높았다가 떨어져서 둘을 낳는데 한 15년 동안을 지금 아이를 둘씩을 낳고 있어요. 근데 그 제가 이제 1년 동안을 저도 이제 베트남에 가서 저는 1년을 생활을 했는데 하면서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뭐였냐면은 거기는 여성들이 다 일을 합니다. 네. 남자도 다 일을 해요. 근데 스웨덴이랑 일을 하는 모습이 너무 지금 말씀을 나누면서 저희가 서로 그랬는데 네. 너무 비슷한 거예요. 예. 뭐냐면 오전에 일단 출근을 하고 네. 그다음에 퇴근은 5시가 되면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저 혼자서 한 6시까지 남아 있다 보면은 연구실에 저만 있고 나머지 집들은 다 없어요. 그래서 어디 가냐면 다 집에 갑니다. 근데 그 집에 가서 하는 게 남자건 여자건 같이 공동 육아가 들어가고 공동 일을 이제 집안 일을 하게 돼요. 끝나고 그게 이제 가능한데요.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바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바쁜데 그러면 그 육아를 누가 봐주냐? 봤더니 이게 너무나 재미있게도 거기도 요즘은 굉장히 아파트들을 굉장히 선호해요, 젊은 사람들이. 근데 아파트를 짓는데 우리는 아파트가 이렇게 두 집이 이렇게 문을 앞으로 보고 네.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아파트를 동그랗게 지어가지고 예. 가운데가 이만큼 넓어요. 문이 저기에 있습니다. 그럼 가운데를 문을 그야말로 아까 여기 민경원 우리 여기 저 말씀해 주셨지만 패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문을 다 열어놓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공동체, 우리 따복, 네, 아파트의 공동체. 예. 우리는 공동체의 문화를 지금 이제 정부가 하는 네. 공동체 문화는 뭔가 하나의 공간을 새로 만들어주고 그 공간에 가서 놀고 난 또 다시 집으로 가고 이거였는데 네. 그게 아니라 여기서 봤더니 여기 그냥 기본적으로 문을 다 열어놔요. 네. 그래서 애들이 그냥 왔다 갔다 이 집으로 뛰어다니는 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게 예전에 제가 있었던 우리 뭐 얼마 전에 있었던 응팔 있잖아요. 응답하라. 예. 예. 응팔에 보면 골목 문화가 있듯이 예. 얘네들은 그런 공간 문화가 생기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거기서 공동육아가 가능해지는 자동적으로 예. 그러니까 그런 사례들도 분명히 알겠습니다.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저 아이가 저 가정 생활에 지금 일자리가 많고 윤택해지고 그러면 자기 그 이기적으로 자기 생활에 빠진다. 오히려 좀 보여진 것처럼 자녀에게도 신경을 쓰고 자녀와 함께도 시간을 가지려고 한다. 그러니까 일자리와 주거에 지금 천착하고 있는 경기도의 정책에 관해서 우리가 더 이렇게 조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인데 혹시 방청석에서 이와 관련해서 좀 자기 의견 있으신 분 있으면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께서 눈치를 주고 계신데 예, 이쪽 뒤에서 뭐 뒤통수가 좀 이상했어요 제가 마이크를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어디서 오신 누군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예. 네, 저는 수원 영통에 살고 있는 초등학교 1학년 남자아이를 두고 있는 하나 두셨어요? 맘입니다. 예. 예. 제가 둘째를 낳지 않은 이유가 딱 3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남자아이라서 안 낳고요. 예, 둘째는 그 아파트 대출금을 지금 몇 년 동안 갚아야 해서 못 낳고 있고요. 셋째는 정말 맡길 데가 없어서 못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낮에는 어차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맡기면 괜찮은데 저녁 때 제가 뭐 회식이 있거나 아니면 뭐 야간 근무가 있거나 이럴 때 맡길 때가 마땅치 않아서 항상 저는 그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아이돌봄 지원 사업을 이용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뭐 공급은 적고 수요가 너무 많아서 이게 연계가 원활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아이돌봄 사업을 좀 경기도에서 그 공급이 많도록 교사들을 좀 많이 좀 양성해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8년 동안 아이 키우면서 제일 힘들 때가 지금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서 4월이 지금인데요. 정말 그 돌봄 교실을 떨어진 거예요. 돌봄 교실 그러니까, 안 됐군요. 그러니까 유치원의 어떤 그 종일반 개념이죠. 예. 그래서 뭐 5시, 7시, 9시까지 아이를 봐줄 수 있는데 그게 떨어지니까 아이가 정말 수업 끝나고 학원 가는 시간까지 1시간 정도 텀이 있는데 그 시간까지 정말 방치가 되는 거예요. 네. 그 놀이터에서 혼자 놀고 도서관 가라고 해도 남자아이가 도서관 가서 공부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키즈폰도 안 받고 놀이터에서 그냥 노는데 그 1시간 동안 정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학교에도 뭐 자신은 더 이상 뭐 책임을 질 수 없다는 어떤 무책임한 답변만 하고 그래서 정말 아까 그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따복 공동체를 기존의 아파트들도 좀 공부방이라든지 뭐 센터라든지 아니면 뭐 방과 후 협동조합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만들어서 꼭 10명 이상의 따복 공동체가 아니라 정말 몇 명만 있어도 그런 필요한 아이들이 몇 명만 있어도 그렇게 따복 공동체의 어떤 그 육아 공동 육아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래 한 번만 말씀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쪽에 계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흥에서 왔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예. 네네. 저는 그 국공립에 대한 아까 전 굉장히 국공립이 좀 부족하다. 우리 시가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OECD 국가에서 이제 국공립이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례를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 다름이 아니라 그 저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제3 섹터 영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예. 그 어린이집인데요. 다름이 아니고 그 말하자면은 민간 공동주택 내에 민간 고층주택 내에 그 공동 시설을 저희가 시간 한 20년 정도 무상 임대해가지고 예. 그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하고 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하나 확충하는데 한 보통 20억에서 건축비하고 부지 매입비까지 포함하면 20억에서 25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렇게 할 경우는 한 1억 미만 정도로 시설이 가능합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아까도 이제 우리 민경원 그 지회장님 말씀하셨는데 공동체를 굉장히 지금 중요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공동체를 해봉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육아 공동체로 같이 나오면서 이웃이 함께 아이를 키우는 것입니다. 예. 지역 사회가 마을이 아이를 함께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젊은 그 세대들이 출산하는데 조금이라도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알겠습니다. 하고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자, 그 밖에도 많은 게시판에 좀 의견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먼저 좀, 누구 말씀을 좀 주실 분이 있습니까? 한 분만 좀 더 마이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수원에 살고 있습니다. 예, 사실 저는, 내년 초에, 내년 봄쯤에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요. 아, 그래요? 예, 어디 배우자감은 있고요. 그렇죠. 예. 네. 없는데 결혼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마음부터, 근데 제가 지금 고민이 집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가장 좀 문제가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큰 문제죠. 그리고 제 주변에 제 친구들이나 뭐 결혼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부분 다 거의 전부죠. 대출을 받아서 집을 얻은 상태에서 결혼을 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매달 대출금을 내야 되고요. 대출 이자금을 내야 되고 그리고 뭐 그중에는 또 자동차 할부금 그리고 등등 뭐 세금 등 해서 경제적인 여건이 너무나 이렇게 힘들다 보니까 많이 나와봐야 한 명 아니면 안 날려고 하는 친구들도 많더라고요. 현재 없는 자식이 뭐 없는 월급의 3분의 1 금방 다 나갈 테니까. 예, 그러니까요. 근데 그 친구들보다도 저는 더 심각한 좀 고민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직장이 비정규직이다 보니까 은행에서 대출이 자체가 아예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할 여자가 있고 내년에 예정이 돼 있지만 과연 결혼을 해서 제가 평범한 가정을 자식을 낳고 살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사실 저는 제 생각 같아서는 4명을 낳고 싶은데 이게 과연 우리나라에서 가능한 일일까 제 개인적으로 너무나 좀 고민이 많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대출을 무조건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비정규직이다 보니까 너무나 큰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유, 알겠습니다. 혼자만의 고민은 아닐 테고 넷을 난다는데 일단 양평에 가면은 5천만 원 해결이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일단 먼저 해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좀 얘기를 다 종합적으로 들어보고 좀 얘기를 더 지사님 좀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죠. 우리 경기도에 관련된 문제니까 다른 분 말씀 우리 녹색의 고님 아까 자녀를 셋 낳으셨다고 하는데 제가 30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셋 낳으셨으니까. 안산에서 온 아이 셋을 낳은 엄마입니다. 네. 큰애가 지금 29살을 먹어서 이제 정년기가 다 되었는데요. 저희는 부모님으로부터 대학 교육까지 받으면 그저 저희 힘으로 아이를 낳고 또 일을 하면서 집을 마련해서 이제 키워왔는데 제가 부모님한테 이렇게 받은 교육처럼 열심히 가르치면 그 자식들이 스스로 개척해 나갈 줄 알았는데 29살이 되도록 공부하고 했어도 자기 나갈 길을 찾아가지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사회 제도적인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까 우리 그 도지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29이 먹은 그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건 일자리와 주택 문제입니다. 어느 뭐 일간지에서 봤습니다. 일본에서 청년주택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청년이라고 하면 여기서 말하는 가임 기간, 가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세대들을 청년이라고 말을 했더라고요. 굳이 아까 따복 하우스에 그
신혼 부부나 또 결혼한 부부만이 아니라 가입이 가능한 연령대 청년들도 입주할 수 있도록 제도화 시켜주신다면 아마 지금의 그 청년들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들을 멀리 있는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말씀 참 잘 주셨고 안산에서 오셨는데 우리 게시판 얘기 듣기 전에 그 얘기 좀 청년 우리 저 김선교 군수님께 좀 말씀 한번 여쭙고 싶어요. 예, 그 양평이 말이죠. 들으니까 좀 생각이 나네요. 거의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노후 살기 좋으니까요. 예, 경치 좋고 예. 그리고 오히려 그런 면에서 청년들 좀 와서 살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 아까 60조 원 예. 풀었다 그랬잖아요. 땅도 말 예. 사실은 그 피부에 닿지 않아서 그렇지. 예. 자 골고루 혜택은 간 겁니다. 예, 그런데 직접 피부에 와 닿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이 정책을 하는데 좀 우리 뭐 지자체도 그렇지만은 예. 정부에서도 비전과 목표와 전략을 선택과 집중으로 해서 뭐 일자리 창출이면 일자리 창출 뭐 해서 세부적으로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좀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결혼을 안 한 그런 사람들도 결혼을 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해주고요. 뭐 아까 여기에 그 저 말씀하셨잖아요. 결혼하고 싶어도 지금 뭐 임시 정규직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을 한다. 그런 것을 좀 이렇게 우대해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과감하게 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리고 또 양평 같은 데는 사실적으로 은퇴하신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예. 그렇죠. 아무래도. 예. 그러니까는 이제 이 고령화 인구가 21%까지 가고 그렇지만은 이제 여러 가지로 우리는 이제 그 일자리 창출 문제 그런 거를 좀 규제도 중앙 정부에서 좀 과감히 완화해주고 뭐 해가지고 정말 이제 선진국다운 그런 정책을 펴나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모든 곳에 그 시작점이 아닐까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지금 의견 주고 계신데요.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와 정말 2,000명 넘게 정말 많은 분들이 보시고 또 많은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게시판을 통해서 몇 가지 의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첫 번째 보시면 여왕개미님입니다. 직장과 육아 선택해야 될 큰 문제죠. 그리고 맞벌이가 필요하죠. 네, 세 번째 보시면 복동복길님입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2개월 되는 날 수술해서 3개월간 병원 생활을 했어요. 물론 저희 아이는 지금 건강하게 자라고 있지만 병원 생활을 하면서 여러 다양한 아픈 아이들을 많이 봐서 그런지 더 이상 아이를 갖고 낳는 게 솔직히 두렵습니다. 마지막에 보시면 슈아빠님입니다. 주거와 소득 구조의 문제가 원인인 것 같습니다. 적은 소득의 주거 해결, 대출이나 월세, 이것을 위한 비용이 고정적으로 나가니 양육비가 부담되는 부분인데 맞벌이를 하자니 양육 시간이 되지 않아 외벌이로 전향되거나 또 추가 양육비를 지불하게 되죠. 라는 의견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예. 양육에 관련된 문제에서 쭉 지금 그 들어온 거예요. 여왕개미 분은 자녀를 많이 낳으시는 분 같은데 여왕개미가 되셔서 이렇게 많이 관심 있게 들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자, 이제 아무래도 정책적인 것을 저희가 지금 이제 찾는 그런 오늘 토론회다 보니까 야단법석 토론회. 이제 지사님께서 아무래도 좀 본인이 생각하는 얘기를 주실 수밖에 없으신데 고민하고 또 경기도 차원에서 또 여러 가지 연구하는 것들 그 전에 다른 분들 혹시 주실 말씀이면 3번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분 좀 말씀? 김현숙 씨. 저는 직접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아까 예산 말씀하셨는데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것 같지만 어디다 들어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골고루 얼렁뚱땅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진짜 그것이 그곳에 투자가 되고 있으며 어느 정도의 퍼센테이지가 분명히 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그 예산을 유치하는지 그리고 정말 실행되고 있는지 그 궁금합니다. 그래요. 어느 부분에 가장 크게 되고 있습니까? 도지사님. 근데 이제 이렇게 보셔야 될 거예요. 우리가 60조 원을 쓰고 변화가 없다. 문제다. 맞는 얘기인데요. 60조 원을 안 썼으면 어떻게 됐을까?
0점대로 떨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그 노력 하나가 지금 예를 들면 군수님이 얘기하시는 지원금이 다 그 예산에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어린이집 이 확충하는데 국공립집 어린이집 확충하자고 그러잖아요. 필요하죠. 그 하나 하는데 아까 20억 든다고 그러잖아요. 그 예산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다 맞습니다. 지금 사람마다 사정이 다 달라요. 그리고 그게 실제로 아이를 안 낳은 이유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거를 저는 예산 투입을 줄이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이 예산 투입을 하면서도 정말 이 효과가 있는 예산 투입이 뭘까에 대한 예. 우선순위를 네.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네. 사실은 늘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공동체는 돈이 안 듭니다. 이거 굉장히 좋은 정책이에요. 왜냐하면 공동체를 만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아파트는요. 일반 아파트인데요. 어떻게 하냐면 사실은 뭐 공간도 없습니다. 제가 가봤더니 엄마들이 지하 창고를 깨끗하게 치웠어요. 거기서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누가 가르치느냐. 인근에 사는 서울대 연고대 학생들, 특목고 다니는 학생들하고 인터넷으로 연결을 해서 예. 니네들 와서 여기서 강의해. 대신 우리들은 너 학교에다 이거 다 통보해 줄게. 그래서 자원봉사하게 했어요. 가르치는데 무료입니다. 예. 그리고 이 집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이 문이 다 열려 있어요. 예. 그래서 엄마 아빠가 어디 여행 가잖아요. 그럼 옆집에서 다 2박 3일, 3박 4일 봐줍니다. 그리고 부모님 식사까지 다 대접해드리고. 왜냐하면 품앗이죠. 생일 파티도 다 같이 해요. 이러다 보니까 이 아파트에는 아이 넷 낳는 집안들이 막 그래서 참 다복하다 해서 제가 따복 공동체를 거기서 이제 지은 건데 공동체가 예. 굉장히 중요한데요. 분명한 것은 다시 돌아가지만 이 일자리와 주거입니다. 그 일자리 어떻게 하냐? 경기도는 선택과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가 갖고 있는 예산이 국가처럼 많지가 않기 때문에 예. 어디다 집중하느냐? 중소기업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소득을 많이 받으실 수 있고 오랫동안 일하실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여기에 지금 집중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경기도가 지금 일하는 청년 통장이라는 걸 합니다. 중소기업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출금 걱정해야 될 정도의 지금 이러한 그 수입인데요. 이런 분들한테 저희가 경기도가 본인들이 10만 원을 내게 해요. 일하는 분들한테만 드립니다. 저희는 대신 10만 원을 내게 하고요. 경기도가 10만 원을 대줍니다. 사회복지 공동모금에 10만 원을 대서 본인들이 3년 동안 10만 원씩 대면 1,000만 원을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일해야 됩니다. 3년을. 예. 그리고 앞으로 경기도가 다복 하우스를 이제 저희가 주거복지 정책을 이제 발표합니다. 주거 비전을 발표하는데 딱 하나예요. 출산율 높이는 정책으로 주거를 하자. 그래서 앞으로 경기도 다복 하우스는 쌉니다. 거기다 이자도요. 아이가 하나인 사람, 둘인 사람, 셋인 사람. 셋 나면 저희가 경기도가 지금 예정하는 거는 그 대출금과 관련된 이자는 저희가 2차 보전은 다 해드리려고 합니다. 3명 이상 나면요. 그러니까 네. 아직 이제 그걸 3명 할지 2명 할지 정책의 예. 목표에 따라서 안 했는데요. 예. 그리고 예를 들면 3년 이상 중소기업 근무하신 분들에게 우선 입주권을 드리든지 이런 정책을 통해서 저희는 하여튼 중소기업의 장기근 예를 들면 경기도 공무원들도 앞으로 일정 부분은 중소기업에 어느 이상 근무한 분들만 뽑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 이런 방법을 통해서 중소기업에 오랫동안 근무하고 근무하신 분들의 이 수입을 올려드리고 안정적으로 일하게 해드리고 그분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 살 수 있는 정책에 저희는 거의 매진을 할 생각입니다. 그 완전히 다방면에 입체적으로 이게 조합이 돼 가는 거군요.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연결되면? 공동체가 들어갑니다. 예. 따복 공동체가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예. 이게 한테 묶여지면 저는 이 안에서는 최소한 이 안에서만큼은 출산율 뭐 2.0 이상, 2.5 이렇게 나오면 예. 그게 이제 우리에게 비전을 주는 거죠. 아, 예.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좋은 예. 모범 샘플을 만들고 싶습니다. 정말 오히려 고령화 이후까지 다 포괄할 수 있는. 그래 지금 채팅장에서 의견이 막 쏟아지고 있는데, 예, 박나은 씨 좀 채팅장 의견 좀 어떻게 들어오고 있습니까? 지사님 말씀하고 있는데. 네, 여러 가지 좋은 예. 의견 중에 지금 시간 관계상 예. 한 분의 의견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토론의 내용을 듣고 있으니 주거 문제가 저출산 극복을 위한 방안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경기도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는지, 예. 고민을 하셨으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으신지 지금, 남경필 지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방송을 계속 보고 계신지. 예. 먼저 들어왔던 건가 봐요, 그렇죠? 네. 예. 그래 지금 이제 이 얘기를 다 하고 있으니까 바로 그거 오히려 이제 답하고 질문이 거꾸로 되는 건데 바로 저 점입니다. 지금 말씀들 하고 계신 게. 그래 우리 조세영 교수님이랑 민경원 교수님 할 말씀 좀 이 말씀과 결부지어서 지사님과. 예. 네, 지금까지 이제 예. 그 지사님께서 따복 공동체를 처음에 그 지사님 되시면서 공약으로 벌써 내걸으셨던 게 2년 됐어요. 네, 2년 예. 됐습니다. 그게 이제 저는 지금 많은 패널 분들이 지적하신 그 저출산 문제와 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예.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 다시 옛날에 우리 전통 그 공동체야말로 지금의 현재의 그 저출산 문제라든가 또 핵가족화 문제라든가 또 근거리 가족 문화의 통합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맡길 수 있고 또 어려운 문제를 같이 의논해서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이웃 주민들과의 그 공동체야말로 우리가 전통 문화도 살리고 또 우리 그 사람 사는 냄새, 그 사랑과 정이 오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소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조 교수님, 예. 네, 지금 일자리 정책도 굉장히 중요하시고요. 더불어서 기업 문화를 보다 더 결혼과 양육 친화적인, 출산 친화적인 기업 문화를 이루어야 되겠는데 육아휴직이라든가 또 유연근무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업이 또 솔선수범해서 하는 것을 또 지사님께서 제도적으로 격려를 해주시고 또 우리 따먹하우스에서는 그냥 일반적인 주택 공급이 아니라 거기에 자활과 사회 서비스 개념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말 성공적으로 잘 하시면 거기에 안전의 개념이 좀 추가되고 그리고 주택의 그 방의 규모, 주택의 규모도 획일적으로 다 똑같이 85제곱미터 이런 게 아니라 거기에 조금 두 가족, 세 가족이 살 수 있게끔 선택적으로 규모도 조금 다양하게 한다든가 네, 그렇게 한다면 지금 뭐 굉장히 많이 교통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리고 주거복지에 있어서 또 다른 계획이 있으시긴 하겠지만 일자리와 주택이 너무 떨어져 있으면 이게 또 굉장히 또 선택의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이 교통 발전과 더불어 된다면 굉장히 기대가 되는 정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이제 두 세대에 대해 이렇게 이제 그 공동체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정말 지사님은 저 형제자매가 어떻게 되셨어요? 저는 삼형제. 예. 그러면 형제면 삼형제. 예. 예전에 저도 이제 삼남매인데 시골에서 저희 아버지 때는 뭐 10남매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동네에서 같이 크더라고요. 이거 보면은 또 큰 누나가 다 키워주고 뭐 그렇게 해서 함께 컸잖아요. 예. 아무튼 이렇게 좀 모아지다 보니까 오늘 얘기가 역시 공동체적인 얘기도 또 많이 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전 또 이제 결혼삼아 지사님께 좀 말씀을 청하는데 이런 사회자로서 이런 감도 가졌습니다. 뭔가 경기도 차원에서 남경필 지사 차원에서 주거에 관련 뭔가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약간 오늘 오히려 조심스럽게 좀 말씀을 꺼린다거나 아직 이건 뭔가 하나를 확실하게 하여튼 가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뭐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말씀드린 따복하우스입니다. 따복하우스. 주거를 위해서도 뭔가 또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따복하우스에 다 들어가 있는데요. 사실 가장 좋은 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진 뭐 아빠나 엄마가 그 아주 값싸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의 그 아파트에 오랫동안 살 수 있으면 그 안에서 아이를 많이 낳겠죠. 그래서 그 따복하우스는 얼마를 들이실 겁니까? 예산을 따복하우스에. 60조 안 쓸게요. 아니 많이 쓰시면 좋죠. 예, 그거는 이제 저희가 일단 시범적으로 하면서 점점 이제 늘려나갈 생각인데요. 그 안에 좀 많이 편성이 돼 있나요, 어떻게? 그건 지금? 이제 의회하고 협의를 잘 해야 되는데 지금 경기도가 그 아시다시피 여야가 힘을 합하는 연정이란 걸 하고 있어서 아주 다행스럽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주거복지를 해결하는데 그 중에서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딱 정책의 칼날을 딱 세워서
그런 주거복지를 해결하자는데 여야가 힘이 모아졌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을 우선 편성할 생각이고요. 네. 그러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싸고 편리하고 효과적인. 그리고 오래 가고 예. 그 대신 그 안에 따뜻하고 예. 이게 답이거든요. 그런 아파트들 안에서 예를 들면 아이들이 웃음소리가 막 이제 몇 년 있다가 실제로 일어나면 예. 야, 저 정책이 진짜 대한민국의 이 저출산 정책의 어떤 표본이구나. 이거를 만들어내는 게 경기도 정책이 지금은 목표입니다. 예. 바로 이따 보기 남경필 지사께서 지자체 선거 민선 6기 선거할 때부터 내놔서 많은 사람들의 조명을 받으면서도요. 또 한편으로는 정말 확산이 될 수 있을까? 어느 커뮤니티 확산이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그래 지금 추진을 2년 이렇게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국민적인 차원입니다. 어떻게 해보니까 됩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필요성을 느끼세요. 예. 말씀하신 대로 사회가 너무 이 파편화되고 차가워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모이고 따뜻하고 이런 거를 원하고 계신데 저희 따복의 원칙은 이겁니다. 따복 공동체는 저희가 지원은 해드리되 간섭은 안 합니다. 간섭은 안 한다. 이게 자꾸만 저희가 간섭을 하기 시작하면 이 공동체라는 거는 뭐 지사 금방 바뀌고 또 다른 담당자 오면 또 와가지고 다른 정책을 막 이렇게 거기다 심으려고 하면 그게 이제 죽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자생적으로 이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도움을 드리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예. 자생적으로 이렇게 그 따복 공동체가 형성돼 나가고 발전해 나갈 수 있게끔 거기에 이제 자녀들이 가장 큰 또 구심점이 되겠죠. 세상은 어린이들이 있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가정도 그렇고 우리 사회 모두가 어린이들이 있기에 가능하게 연기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출산 문제에 관해서 그냥 형식적인 것이 아닌 말 그대로 야단 법석 토론회 여러분들을 모시고 지사님 함께 같은 차원에서 함께 얘기들을 나눴습니다. 여러 우리 군수님과 또 우리 여러 교수님들과 그리고 여러 관련자 되신 여러분께 모두 박수 한번 크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말 말씀 잘 들었고 좋은 결과 도출됐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 함께 하는데 제가 저출산 문제 이러면 여러분께서 경기도가 해결합니다라고 이렇게 하자고 대본에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진행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고민을 해요. 경기도가 해결합니다라고 하는 이 글자가 이게 9글자인데 여러분께서 맞추기가 좀 힘드실 거예요. 그러나 제가 오히려 저출산 문제 어디가 해결해요? 그러면 여러분 경기도! 그러면 쉽거든요. 그러면 애들이 셋밖에 안 생겨요. 근데 제가 어렵더라도 저출산 문제 여러분 경기도가 해결합니다. 그러면 애들이 9이 생깁니다. 그렇게 하면서 맞히시는 거예요. 경기도가 해결합니다. 끊어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끝으로 야단법석 토론회 이제 마치면서 함께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출산 문제 경기도가 해결합니다. 9 났어요. 감사합니다.